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영끌족까지 가세하면서 끌어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여파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죠. 신년 특집 2023대 2024 베터 오 워스 7번째 시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갈 주요 이슈,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대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기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빅데이터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을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네. 먼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의미하는 요약한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정책이 만든 이제 23년에 저희가 이제 하락장이었는데 정책이 이제 수요를 만들면서 23년에 이제 반등장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다시 2차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된 그런 국면인데 문제는 또다시 이제 2024년에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들이 지금 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는 이제 중간 정도, 그래서 상중 하저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상중 하저. 그러니까 네. 상반기는 뭐 현재 수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상중 그리고 네. 하저. 네. 그래서 키워드를 상중 하저. 네. 상중 하저.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진짜 모습이 나타날 거다. 진짜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 이미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 10월, 11월, 12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예. 12월 달 들어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매매가가 다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만간 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랄지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성인 자녀 한 사람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예. 이거를 1억 5천까지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이제 부부 합산으로 하면 3억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또다시 이런 것들이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하반기처럼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 시장을 조금 부추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올해 하반기로 가면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에 시작된 2차 하락이 길게 보면 계속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작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 한 해 상승률과 올해 한 해 정책 자금 공급이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영향을 감안했을 때 작년과 비교한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률, 상승이라든지 하락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올해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훨씬 안 좋을 것 같다. 아까 통계로 저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니까 빅데이터가 말하는 통계인데 그게 10월부터 확실히 떨어지는 겁니까? 네, 10월 달부터 지금 매매가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전국에 또 상당수 많은 지역은 이제 전세가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오른다는데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일부 지역도 있지만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지역들도 지금 꽤 있거든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 거래 동향도 있고 네. 그래프도 있고 막대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량. 저기 이제 보시면 저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 네, 주간 거래량. 근데 이제 보시면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락장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를 보면 거래가 거의 없죠. 그러네요. 저 막대 완전히 그래프가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급격하게 특례 보금자리 대책을 꺼내면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2023년 1월 3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다시 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예, 쭉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거래가 2월부터 쭉 늘어서 거래가 8월, 9월 달까지는 거래가 계속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추석 바로 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일반형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지금 급속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1월 초기 때문에 거래량을 알 수가 없고 가장 최근 거래량, 네. 뭐 작년 12월 또는 11월
실제 거래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실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지금. 절반. 네네. 그 하락세는 연초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원래는 이어질 건데 이것이 이어질 또다시 정부가 만든 이런 정책들 이것들이 또다시 23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번에도 1월 달부터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정책 자금,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 자금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 출생하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상은 이런 대상이고 내용은 뭐냐? 지금 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한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신용도에 따르겠지만 뭐 한 5, 6% 안 될까요? 그렇죠. 뭐 4%, 5%, 6% 이렇게 지금 하는데 무료 금리를 얼마까지 낮춰주냐면 최저 1.6%까지 낮춰줍니다. 1.6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금리고요. 예. 그다음에 한도 같은 경우도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억.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3억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자격 조건이 좀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나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나 최대 1.6%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연 소득이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억 3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어떤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네.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은 연 3만 가구, 민간은 연 1만 가구. 예. 그래서 이거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또 특별 공급 자격을 또 부여를 하는 네, 이런 게 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증여 이제 비과세 한도 금액 상향 요게 또 있는데 혼인 신고일 전후로 혼인을 신고하는 이 전후로 2년 혹은 자녀가 출생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가 증여를 하면은 기존에 5천만 원 비과세 더해서 1억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또 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자금 공급이 되면은 조금 시장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지해주는 그렇죠.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좀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그렇죠. 뭐 그래서 모든 거래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든 이런 정책들이 수요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는 다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시장도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세 상승장으로 만들기에는 여전히 현재 부동산 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책 수 자금이 있겠습니다. 나오더라도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기는 역부족이다. 매매 시장, 전세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은 강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세인 시장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충북하고 강원도는 강세 시장이에요. 충북과 강원? 네네. 네. 충북과 강원도는 전세 시장이 상당히 강세인데 뭐 세종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은 전세마저도 상당한 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 작다.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죠.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또다시 전세가가 전세값이 오를 많이 것이다.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자, 먼저 이제 전국의 이제 전세 거래 동향 데이터를 좀 보시면 전세 거래 동향 데이터 나오네요. 전세 거래도 최근에 보시면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혹시 차트로 확인이 되시나요? 저 파란 막대 그래프. 그렇죠. 저게 이제 빨간색이면 거래량이 많이 느는 거고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줄어들고 하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국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도 줄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에너지가 지금 약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세 매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네.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통계는 그렇지 않네요. 통계는 그렇지 않죠. 통계가 정확한 거죠? 통계가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니까요. 말로 하는 분들은 확실치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매매 수요고요. 예. 아니면 빌려서 사는 임대 시장. 예. 그래서 매매 쪽이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임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져서 전세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들과 전망을 많이 하지만 네. 빅데이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전세값도 그러면 네.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역에 생각하시나요? 따라 너무 다르고요.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인데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0에서 120 정도 사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세 요게 이제 수치가 0부터 200까지 움직이는데 네.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아요. 수요가 많다. 네네. 그리고 100보다 이하일수록 이제 수요가 작고 공급이 많은데 지금은 분명히 수요가 좀 더 많은 거는 맞지만 그래서 약간 강세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이게 계속해서 엄청난 강세를 띌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그리고 서울에도 일부 지역은 이미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100 네. 그러면 이하. 네. 강세 수급 동률. 저 그래프가 좀 뭘 보여주는 건가요? 지역별 네네. 저 전세 그래프가 바로 이제 전국의 예.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의 매매와 전세 수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주는 겁니까? 네, 어떤 저게 말씀? 이제 보시면 100보다 이 점선이 있잖아요, 중간에. 예. 저게 100입니다. 그래서 저 100보다 밑에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 약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런 지역들은 전세가 약세, 그다음에 100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충북과 강원도입니다. 충북 강원이 제일 높아서 전세가 강세일 수 있고 가장 그렇죠. 낮은 게 대구 세종 뭐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한 중간 정도 있는데 예. 저 정도 가지고서는 뭐 전세가 엄청나게 강세로 간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까 집값이 상반기 정책자금 영향으로 조금 지지세가 되지만 뭐 하반기는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통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네. 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집값이 좀 강보합일 것이다. 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이 그렇게 나오던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거품이 많은 데가 어디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거품이 가장 많다. 네, 서울이 전국에서 지금 거품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아니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몇 배이냐 예.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역사적인 평균이나 저점까지 떨어진다라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작게는 15에서 네. 많게는 30에서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데이터로는 네. 몇 년의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네. 이런 가격 대비 집값 비율 같은 걸 다 네, 봤을 때 그렇다 맞습니다. 조금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거래 상황이 이렇다면 보통 수요가 적잖아요. 네. 이제 팔려고 물건을 많이 내놓았는데 수요가 네.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팔려고 내놓은 매물 같은 게 그러면 혹시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요것도 이제 차트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아파트 이제 매매 매물이고요. 빨간색 선. 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살짝 꺾였습니다. 끝부분이 꺾였네요. 예. 네. 근데 아마도 요거는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정부의 정책이 또다시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에 살짝 매물을 걷어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차트가 거의 3년 정도 차트거든요. 예. 지난 3년 중에서 언제 지금 매물이 제일 많냐? 지금이 거의 가장 많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전히. 3년 예. 중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기 보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을 팔고 싶어서 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끝부분이 조금 매물량이 줄어드는 듯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최근 3년간에 여전히 매물 적체량이 많다. 이게 빅데이터가 말하는 시장의 매물 동향이다. 네. 또 이게 집값 동향을 볼 때 왜 경매가 뭐 잘 되고 있느냐, 얼마나 낙찰이 되느냐, 가격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건데 네. 그 경매 동향은 어때요? 네, 경매도 당연히 데이터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저 화면을 보시면 예.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네. 막대 그래프 중에서 높은 게 경매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 나온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쭉 올라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저게 경매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 분홍색 선 있죠. 네. 저게 바로 낙찰률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률. 매각률이라고도 하는데 네. 자, 예를 들면 경매 건수가 100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경매가 100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 50건, 60건이 사람들이 사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까요? 50건에 60건. 아니겠죠. 네. 매물이 경매로 많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사간다라는 사가면 건 뭐 그만큼 기대를 메리트가 가지고 사는 있대라는 거니까. 거니까. 근데 지금 저 분홍색 차트를 보시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로 늘어나는 물건은 많은데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지. 사질 않는다.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 줄 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부동산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자, 지금 경매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냐? 어디예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이 굉장히 지금 경매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좀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에 뭐 워낙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량이 많을 텐데 있습니다. 네. 늘어나는 근데 그 추세 증가율의 자체가 속도가 더 빠르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가 2011년, 12년, 13년이었습니다. 예. 특히 12년, 13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때에 서울에 지금 경매로 나온 건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이?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 좋았던 그만큼 2012년, 지금 2003보다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흐름이 이제 네. 상반기 정책 자금으로 조금 나아지더라도 좀 이어질 거라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도 좋지만 그런 하락이 얼마나 더 될 건가, 그 하락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뭐라 그럴까 좀 내다볼 수 있는 무슨 통계 같은 건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인덱스를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고 해서 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에 대비해서 매매가에 얼마나 거품이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세 대비 매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소득 대비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몇 배 정도가 되는지를 또 보는 지표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은 대출을 껴서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출을 껴서 샀을 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15년, 20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상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높다. 아, 너무 높다. 너무 높. 그러니까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 여전히 한 가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제 투자의 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 밑에서 살아. 그런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가슴 정도. 가슴 정도. 네. 전체적으로 평균이 맞습니다. 예, 전세가 대비 매매가라든지 그렇죠. 소득 대비 가격이라든지 네. 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가슴 정도 높이에 있다.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더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작으면 15에서 20, 많으면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해야 예전에 좀 주택을 사기에 좋았던 한 15년, 16년 정도까지 네. 이 지표들이 정상화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2차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우리 빅데이터가 예상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잖아요. 이 네. 경제정책 방향에서 조금 나온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까? 혹시 눈에 띄는 거를 좀 요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PF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뭐 대출 이자 되는 걸 좀 연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5월까지 이렇게 좀 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하는 거를 1년을 좀 연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공급, 그래서 공급.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자극할 수요 수 있는 자극. 이런 부분들 또한 대략 한 85조 원 정도의 규모로 부동산 또 PF 관련해서 부실이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 조정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규모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LH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매입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부동산 대책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 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청년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는데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좀 염려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를 막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투자 수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은 전부 다 실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이에요. 투자 수요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정도의 이런 정책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하반 경직성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제 2차 하락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돼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더 심각해진다라면 아마 그때는 정부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을 봤을 때 IMF 때 부동산이 크게 한번 하락을 했고 금융위기 이후에 또 크게 한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왔던 정책들의 이런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 하락이 본격화되면 그때는 실수요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투자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아마 1차안이 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아까 올해 입주 물량이 적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요즘 뭐 착공이 미뤄지는 것도 있고 공사가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공급 부족으로 2, 3년 뒤부터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가격이 유지되는 한 공급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들어도? 다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현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현재 집값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 집값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쳐 있었죠. 너무나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진다라면은 그리고 공급 부족 물체가 겹친다라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급만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고 계속 공급 확대 대책 그렇죠.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 내놓고 또 3기 신도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아마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란 거는 새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게 공급? 아까 우리가 매물 차트를 봤지만 시장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공급이거든요. 매물도 공급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3년 중에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너무 좀 과대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특단적인 정책으로 특례 보금자리나 신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꺼내놓는 거죠.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택 공급이 작아서 지금 2, 3년 뒤부터 올라갈 거니까 예, 예. 지금 또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올해 상반기는 좀 지켜보자.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네요. 네. 2, 3년 뒤 공급 부족을 걱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고 새 아파트만이 아니라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공급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인구 감소 네. 이번 상당히 그 정부 대책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현재 인구 감소의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실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은, 왜냐하면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세대 수도 중요합니다. 세대 그래서 수. 세대 수는 여전히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세대 세대 수. 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별도로 집이 필요한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얘기니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2030년대가 되면은 예. 세대 수도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은 세대수마저도. 세대수도 감소한다. 네, 자 먼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예. 인구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인구수 그래프를 저 이제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인구수 차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자, 보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달 기준으로 5,133만 명입니다. 5,133만. 네. 그런데 이 수치가 과거에 언제랑 똑같냐면요. 2014년 12월 수준이랑 똑같아요. 우리 인구가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쫄아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거는 지금 21년부터 인구가 줄었거든요. 네. 인구가 줄어든 지는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안 되는데 벌써 인구가 10년 10년 전 수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들어갔다. 자, 그런데 어. 이 인구수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인구수 줄어든 자, 것 그거는 뭐냐면 요 다음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이거는 바로 인구수를 구성하는 연령대별 데이터입니다. 연령대별 데이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자, 요거를 보시면 맨 위에 있던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20대 이하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죠. 그게 확 줄어든다. 자, 부동산을 누가 살까요? 부동산. 예를 들면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이 사실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살까요? 그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막 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불과 우리가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네. 20대 이하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50대, 40대, 30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작았냐면 60대, 70대 인구가 저 가장 밑에 있는 게 60대, 70대 인구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선들이 모이는 거 보이세요? 예. 계속 모이고 있죠. 이렇게 모이고.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자, 그럼 2030년대는 어떤 인구가 많아질까요? 예. 60대, 60대 이상. 70대 인구가 많아지고 이상. 20대 인구는 완전 좁아듭니다. 이 세대수의 변화, 인구수의 변화, 인구 계층의 그렇죠. 변화. 그래서 아마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2020년대나 2030년대 초반까지는 저는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예. 203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예. 노인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집 마련 하나 해놓고 이 내 집 마련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든 이거를 어떻게든 또 현금화를 시켜서 노후를 사시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60대, 70대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잠재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들. 근데 그러네요. 문제는 이거를 누군가가 떠받쳐서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보다는 또 못지않게 네. 인구 구성, 그렇죠. 연령대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돼요. 그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습니다. 2030년이 조금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마도 저는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2차 하락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은 아마 인구 감소 때문에 일본처럼 부동산 이렇게 또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오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또다시 우상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세대수. 세대수이기도 하고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예, 통화량만 늘어나는 한은 왜냐하면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에 대한 총량은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한 반년 후냐 내년 정도에 뭐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또 대세 하락 온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절대 그런 이야기 또 현혹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2030년에 연령대별 구성 비율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네, 2024년 부동산 전망 키워드는 2차 하락으로 들어주셨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